만약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것을 넘어 아예 허물어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의 비밀스러운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은 생물학의 법칙을 새로 쓰고 윤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하이브리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을 융합하는 것이 과연 생명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껏 시도된 가장 논란이 많고 충격적인 하이브리드 실험 20가지를 깊이 파헤치고 왜 이 실험들이 여전히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20. 인간 침팬지 하이브리드 추먼이라고도 불리는 인간과 침팬지의 하이브리드는 오랫동안 과학계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각기 다른 길로 진화했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문은 종종 들려오죠. 2018년 심리학자 고든 갤럽은 1920년대에 플로리다의 한 연구시설에서 그런 하이브리드가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한 암컷 침팬지가 두 종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이한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을 역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빙하기의 생물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19. 털매머드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 털매머드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머드를 복제하는 대신 아시아 코끼리에게 추운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더 작은 귀와 두꺼운 지방 같은 매머드의 특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동물은 5년이 채 안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단지 멸종된 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멸종된 동물과 현존하는 동물의 특성을 혼합한 새로운 동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하이브리드 동물들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죠.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그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매머드 코끼리 하이브리드는 과연 진짜 매머드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학적 환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현대적인 반전이 가미된 고대 생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야생 얼룩말과 당나귀가 섞인 동물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18. 종키는 수컷 얼룩말과 암컷 당나귀를 교배시켜 만든 독특한 하이브리드입니다. 파이브 뉴스의 사진기자 로라 캐슬맨이 우리에게 얼룩말 당나귀인 젠더를 소개해 주었죠. 이 흥미로운 생명체는 제브로이드라고 알려진 얼룩말 하이브리드 그룹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하이브리드 동물들은 번식할 수 없지만 얼룩말 하이브리드는 1800년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원래는 운송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육되었고 나중에는 그 독특한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룩말을 다른 말과 동물들과 교배시킨 주된 이유는 더 강한 면역력과 질병 저항력을 가진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2020년 초 케냐의 출로 힐스 국립공원에서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리자들이 임신한 얼룩말을 구조의 공원으로 데려왔는데 모두가 놀랍게도 그 얼룩말이 야생에서 태어난 희귀하고 흥미로운 하이브리드인 종키를 낳은 것입니다. 자, 이제 한계를 더 뛰어넘어 볼까요? 과학이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온 두 동물을 합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 카마는 수컷 단복낙타와 암컷 나마의 하이브리드로 1995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두 동물의 크기 차이 때문에 자연적인 교배는 불가능했고 암컷 낙타와 수컷 나마를 교배시키려는 노력도 실패했습니다. 카마는 혹은 없지만 나마처럼 길고 푹신한 털을 가지고 있고 낙타의 튼튼한 다리를 물려받아 사막 여행에 적합합니다. 귀와 발은 두 부모의 특징이 섞여 있죠.
낙타와 라마는 각각 7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카마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아직 카마끼리 새끼를 낳은 적은 없습니다. 카마는 자라면서 낙타보다는 라마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포유류를 합치는 것도 대단하지만 만약 기술이 살아있는 곤충의 몸을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알아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세요? 16. 딱정벌레 컴퓨터 하이브리드 2006년 과학자들은 딱정벌레의 컴퓨터 칩을 이식하여 그 움직임을 조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이 명령을 받지 않을 때는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다가도 마이크로칩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될 수 있게 된 첫 사례였죠. 연구원들은 이 곤충 로봇을 재난 시뮬레이션 지역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와 민첩성 덕분에 무너진 건물이나 좁은 공간을 탐색하며 현재의 방법보다 더 빨리 생존자를 찾는 데 이상적입니다. 구조 작업 외에도 이 사이보그 곤충들은 실제 크기의 로봇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과정도 더 쉽습니다. 과학자들은 칩, 무선 장치, 그리고 컨트롤러만 만들면 되니까요. 이 획기적인 기술은 우리가 로봇공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고 여러 작업의 저비용에 유연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실험이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실험들은 멸종을 되돌리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사라졌던 새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15도도새 복원 도도새, 학명으로는 나푸스 쿠쿨라투스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날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칠면조 정도의 크기의 둥근 몸, 짧은 다리, 그리고 크고 구부러진 부리를 가졌죠. 비둘기와 친척인 도도새는 친근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16세기에 유럽 탐험가들에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성격 때문에 쉬운 사냥감이 되었죠. 사냥꾼들은 고기와 깃털을 얻기 위해 도도새를 죽였고 쥐, 돼지, 원숭이 같은 동물들은 그 알을 먹어치웠습니다. 서식지 파괴 또한 큰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은 1662년이었고 17세기 후반의 멸종이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도도새는 이제 멸종과 보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날지는 못했지만 빨리 달릴 수 있었고 과일, 견과류, 씨앗을 먹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비둘기 DNA를 이용해 도도새를 복원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도새의 멸종은 모리셔스 생태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조류에서 거대한 고양이과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서 정글의 왕과 줄무늬 포식자를 교배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14라이거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를 교배시켜 만든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길이가 3m 이상 자랄 수 있고 몸무게는 400kg이 넘으며 일부는 1000kg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야생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라이거는 보통 의도적인 사육을 통해서만, 즉 동물원 같은 사육 환경에서만 존재합니다. 기록상 첫 라이거는 170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201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의 라이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개체 중 하나는 머틀비치 사파리에 살고 있죠. 라이거는 빠르게 성장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 되지만 비만, 장기 부담, 선천적 결함과 같은 건강 문제를 자주 겪습니다. 또한 혼합된 본능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처럼 행동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크기와 희귀성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이브리드가 의도적인 교배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기도 하죠.
13. 그리즐리 북극곰과 그리즐리 곰은 한때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빙하가 녹으면서 같은 지역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대신 때때로 짝짓기를 하여 피즐리 베어 또는 그롤라 베어라고 불리는 희귀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으로 알려진 피즐리 베어는 200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목격 사례는 드물지만 과학자들은 더 많은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동물들은 더 어두운 털과 더 큰 발톱 같은 그리즐리의 특징과 함께 북극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즐리 베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중첩이 낳은 독특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들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미래 야생 동물 생태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상 하이브리드를 봤으니 수중은 어떨까요? 물고기 교배가 수중의 걸작을 만들까요? 아니면 연약한 혼종을 만들까요? 12. 몰리 구피 하이브리드 구피와 몰리 물고기를 교배하는 것은 꼭 맞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두 종 모두 같은 속에 속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통해 머핏 또는 글레이피쉬로 알려진 하이브리드 물고기가 태어날 수 있는데 이들은 종종 두 부모의 색상, 모양, 지느러미가 아름답게 섞여 있어 물고기 애호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구피와 몰리는 각기 다른 사육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는 건강이나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하이브리드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죠. 만약 이 교배를 고려하고 있다면 높은 수질을 갖춘 안정적이고 잘 관리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들은 부모 종과는 다른 환경 조건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핵심입니다. 이제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우 지능적인 두 해양 포유류가 교배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11. 월핀 동물들은 종종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월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고래와 돌고래가 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바로 독특한 하이브리드 종입니다. 이 매혹적인 생명체는 흑범고래와 대서양 병코돌고래의 혼혈로 1985년에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월핀은 야생과 사육 환경 양쪽에서 가끔씩 목격되고 있습니다. 월핀이 눈에 띄는 이유는 부모종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핀은 보통 흑범고래나 병코돌고래보다 작아서 평균 길이는 약 1.8m에 불과합니다. 몸은 더 날씬하고 지느러미는 더 짧죠. 사회적으로 월핀은 돌고래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긴밀한 무리 유대를 형성하고 파도타기나 서로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놀이 행동을 합니다. 두 악어 종이 충돌할 때 한 종 전체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 교배가 그들을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명을 결정짓는 걸까요? 10. 쿠바 악어의 이종 교배. 쿠바와 미국 과학자들의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아메리카 악어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쿠바 악어와 야생에서 교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쿠바 군도에서만 발견되는 순수 쿠바 악어 종의 생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력한 점프와 공격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쿠바 악어는 쿠바의 문화적 상징입니다. 약 3,000마리가 사파타 늪에 남아있으며 유스 섬의 라네르 늪에는 더 적은 수가 서식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진 무분별한 사냥으로 그 수가 급감했습니다. 89마리의 야생악어와 2마리의 동물원 표본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쿠바에 서식하는 쿠바 악어와 아메리카 악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여 단 1%의 차이만 보였습니다. 이는 본토의 아메리카 악어와 8%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죠. 이는 쿠바의 악어들이 두 개의 독특한 진화 그룹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원들은 불법 사냥 및 서식지 감소와 더불어 이종 교배가 유전적 혼합이나 대체 현상을 통해 진정한 쿠바 악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간과 동물의 DNA를 섞는 것만큼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구인간쥐 하이브리드 1993년 과학자들은 연골세포를 주입하여 쥐의 등에 인간의 귀와 비슷한 것을 자라게 했습니다. 바칸티 마우스로 알려진 이 쥐는 혁신과 윤리적 논쟁의 상징이 되었죠. 목표는 미래의 장기 이식을 위한 인공장기 제작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칸티 마우스는 연구자들이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결국 환자 맞춤형 장기를 생산하여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윤리적 우려를 낳습니다. 애리조나와 루이지애나 같은 일부 주의 의원들과 연방 차원에서는 인간 세포나 조직을 가진 동물을 만드는 것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그러한 동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만 특히 신경 기능과 관련된 복잡한 하이브리드를 개발하는 것은 윤리적 고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호기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였다면 여러분은 바로 저희가 이곳에서 원하는 그런 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미스터리를 파헤쳐봐요. 하이브리드가 항상 계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팔킵 깁은 염소와 양 사이에서 태어난 희귀한 하이브리드입니다. 염소와 양이 종종 함께 풀을 뜯지만 유전적 차이 때문에 이 동물들은 거의 생존하지 못합니다.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에서는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의 깁이 다채로운 반점과 장난기 넘치는 성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터플라이는 한 동물 체험 농장에서 예기치 않게 태어났는데 직원들은 어미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버터플라이는 아빠에게서 염소 같은 발과 얼굴을, 엄마 양에게서는 부드러운 털과 긴 꼬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이 아이는 염소처럼 행동하며 금세 동물원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혹한의 북극으로 가볼까요? 한 어부의 호기심이 30년 만에 풀린 하이브리드 미스터리를 밝혀냈습니다. 칠나루가 1980년대 후반, 한 어부가 회색 피부에 일각고래 같은 뿔을 가진 이상한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두개골을 보관했습니다. 거의 10년 후, 한 연구원이 그 두개골을 발견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야 DNA 검사를 통해 그 동물이 일각고래의 어미와 벨루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희귀한 하이브리드, 나루가임이 밝혀졌습니다. 일각고래와 벨루가는 북극해를 공유하지만 거의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이브리드는 드물고 종종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나루가의 탄생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추정될 만큼 극히 드문 일이며 야생에서의 이종간 번식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하이브리드는 희귀하고 어떤 것은 농장에서 길러집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완벽한 식용동물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 비팔로는 아메리카들 소와 일반 소의 하이브리드로 197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들소의 힘과 강인함의 소의 온순한 성격을 결합했습니다. 일반적인 비팔로는 약 38%의 들소 유전자와 58%의 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버팔로와 달리 비팔로는 큰 혹이 없고 튼튼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더 쉽고 다양한 기후에 더 잘 적응하죠. 두꺼운 털은 1년 내내 편안하게 지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팔로는 강건하고 질병에 강하며 길고 건강한 삶을 삽니다. 번식도 잘하고 새끼도 잘 돌보며 생산하는 고기는 일반 쇠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단백질은 최대 6% 더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덕분에 농부들과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훌륭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적 교배가 낳은 야생적인 모습의 경이로운 동물로 넘어가 볼까요?
안아줄 수 있는 호랑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5. 토이거는 작은 호랑이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희귀한 고양이 품종입니다. 1980년대에 주디 서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줄무늬가 있는 집고양이, 도메스틱 쇼트헤어와 벵갈 고양이를 교배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벵갈이 작은 표범을 닮은 것처럼 이름은 토이와 타이거를 합쳐 호랑이 같은 외모를 반영합니다. 서든의 목표는 눈에 띄는 고양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야생 호랑이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토이거는 여전히 드물며 새끼 고양이는 하나로 약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일부 브리더들은 수익의 일부를 호랑이 보존 활동에 기부하며 원래의 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생 오리들조차 하이브리드 유행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자연의 만남이 종 전체를 교란할 수 있을까요? 4. 청둥오리 고방오리 하이브리드 청둥오리가 고방오리나 다른 오리들, 예를 들어 아메리카 홍머리오리, 널쩍부리, 계피색쇠오리, 쇠오리, 그리고 알라고리와 같은 종들과 교배할 때 북미에서 흔한 야생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하이브리드들은 섞인 특성과 행동이 어느 부모 종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짝을 찾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컷 하이브리드는 파트너를 유혹하는 데 필요한 화려한 색상과 구애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번식 성공률을 해치고 일부 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번식 성향을 가진 청둥오리는 종종 가까운 친척 오리들과 짝짓기를 하여 보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청둥오리가 서식 범위를 넓혀 이제는 아메리카 검은오리와 더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삼림벌채로 자연적인 장벽이 제거되었고 이동 경로와 서식지가 바뀌면서 이종 교배가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이브리드는 과학에 도움을 주지만 어떤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DNA를 가축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3. 인간소 하이브리드 2008년 과학자들은 파킨슨병 치료법을 찾기 위해 인간동물 하이브리드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소의 난자를 사용하여 핵을 제거하고 인간 세포를 삽입하여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복제 배아를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획기적이었지만 이는 윤리적 및 안전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환경단체인 지구의 버전 유전자 변형소에서 나온 우유가 건강과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규제 당국에 그러한 우유가 식품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례는 있지만 인간소 하이브리드에서 나온 우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동물들이 탈출하여 번식할 경우 다른 종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지, 바다, 그리고 과학의 충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국적인 뱀의 세계는 어떨까요? 하이브리드가 파충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 슈퍼볼 파이톤 하이브리드 슈퍼볼 파이톤은 볼파이톤과 블러드 파이톤 또는 마블 보르네오 숏테일 파이톤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들은 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눈길을 끄는 녹색, 검은색, 황갈색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가 되면 길이는 약 90cm에서 1.5m까지 자라 파충류 애호가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뱀들은 강건하고 사육 환경에서 최대 15년까지 살 수 있으며 돌보기도 쉽습니다. 볼파이톤 하이브리드는 사육 환경에서 흔하며 약 56종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더 많은 종류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파충류 세계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요? 만약 가장 기이한 하이브리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믿고 싶어 했다면 어떨까요? 1. 제카로프 신화 제카로프는 북미 민속에 등장하는 신화 속 생물로 토끼와 영양 또는 사슴의 혼혈이라고 전해집니다.
사슴뿔이 달린 잭네비처럼 생겼으며 수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현대의 제카로프는 와이오밍주의 더글러스 헤릭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토끼 사냥 후 그는 박제가게에서 토끼 사체 옆에 사슴뿔을 놓아두었다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제카로프 박제품을 농담 삼아 $10, 한화로 약 13,500원에 팔았지만 그것은 곧 인기 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제카로프는 사납고 장난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고 캠프파이어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심지어 뿔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하죠. 벌목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리에 날로 연통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전설이 뿔 모양의 종양을 유발하는 쇼프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끼에게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